여기 있다간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깜깜한 암흑 속의 우크라이나 피난소. 폭격으로 전기가 끊긴 추운 겨울, 고향을 잃은 노인들과 아이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이 불굴의 한국인은 대사관의 최후 통첩을 무시하고 그들 곁에 남기로 하는데요. 6.25 전쟁의 상처를 기억하며 전쟁의 공포 속에서 마지막까지 희망을 놓지 않은 가슴 뭉클한 실화. 오늘의 특별한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민수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서울가든이라는 한식당을 15년째 운영하고 있는 55세 한국인이에요. 이번 기회에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으로서 또 우크라이나에서 15년을 살아온 사람으로서 저는 두 나라 사이의 다리가 되고 싶습니다. 실제로 잘 알려지지 않은 한국의 원조가 어떻게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큰 희망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희망이 어떻게 다시 저에게 삶의 기적을 가져다 주었는지 부디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전쟁이 터지기 전까지 제 삶은 그저 평범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알람 소리에 눈을 뜨면 창문 너머로 키이우의 아침 햇살이 제 방에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경기도 부천에서 나고 자란 제가 무작정 우크라이나로 건너와 서울가든이라는 간판을 걸었을 때만 해도 이곳이 제2의 고향이 될 줄은 몰랐답니다. 식당 문을 열기가 무섭게 안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민수 아저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벌써 된장국 냄새가 나는데요? 안나는 금발의 파란 눈을 가진 우리 식당의 첫 직원이었어요. 처음에는 안녕하세요도 어색하게 발음하던 그녀가 이제는 한국어로 농담까지 할 정도니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더 일찍 나왔지. 된장국은 오래 끓여야 제맛이야. 우리 어머니가 항상 그러셨잖아. 저도 모르게 부천에 계신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나이 들수록 부모님 목소리가 자꾸 내 입에서 나온다는 말 다들 공감하시죠? 우리 식당은 크지 않았어요. 테이블 10개, 작은 주방, 그리고 벽에 걸린 한국 풍경 사진들이 전부였습니다. 남산타워, 경복궁 등. 이 사진들이 손님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사진이었죠. 그런데도 이 작은 공간은 키이우에 사는 한국인들과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 우크라이나 사람들로 늘 북적였어요. 점심시간에는 줄을 서서 기다릴 정도였으니까요. 그날도 미하일로 교수님이 식당을 찾아주셨어요. 회색 머리에 항상 단정한 정장 차림, 우크라이나 대학에서 동양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셨습니다. 박 씨, 오늘도 김치찌개 맵게 해주세요. 이제 제 입맛이 한국 사람처럼 됐어요. 한 번은 제게 박 씨의 식당이 내 연구에 살아있는 자료라고 하셨는데 그 말이 참 기억에 남았어요. 처음에는 젓가락질도 서툴렀지만 이제는 김치찌개를 먹을 때 숟가락과 젓가락을 번갈아 쓰는 한국식 식사 방법까지 완벽하게 익히셨답니다. 네, 교수님, 오늘은 특별히 더 맵게 해드릴게요. 지난주에는 고춧가루가 조금 부족했거든요. 이렇게 손님들과 주고받는 대화가 하루의 소소한 행복이었어요. 여러분도 해외여행 가서 한국 식당 발견하면 반갑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저희 식당을 찾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녁이면 식당 창문으로 키이우의 황혼이 보였어요. 오래된 건물들과 현대적인 빌딩이 어우러진 도시의 스카이라인은 매일 보아도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서울의 저녁 풍경을 보는 것 같아서 가끔은 그리움이 밀려오기도 했어요. 그럴 때면 소주 한 잔 따라 조용히 마시곤 했답니다. 식당을 찾는 손님들은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어요. 오징어 게임 보셨어요? BTS 새 노래 들어보셨어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죠. 또 불고기는 왜 달콤한지, 비빔밥은 어떻게 먹는지. 한국 음식에 대한 질문도 자주 들었습니다. 어느 날 안나가 식당 마감을 돕다가 문득 말했어요. 민수 아저씨, 나중에 한국 가면 한강에서 라면 먹어볼 거예요. 드라마에서 봤는데 정말 멋있더라고요. 안나의 눈이 반짝였어요. 저는 그 순간 한강변에서 라면 끓여 먹던 학창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그때 내가 한강에서 라면 끓여줄게. 우리 한강 야경은 세계 제일이지.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타국에서 우리 문화를 이야기할 때면 애국심이 절로 샘솟는 기분. 해외에서 오래 생활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식당의 주방에서는 늘 김치와 된장, 고추장 향이 가득했어요. 처음에는 현지인들이 익숙하지 않은 향이라며 코를 찡그렸지만 이제는 그 향기에 이끌려 찾아오는 손님들이 많아졌습니다. 역시 된장 냄새가 나야 제대로 된 한국 식당이지. 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였답니다. 식당 일은 힘들었지만 그 속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인연은 제게 큰 보람이었어요. 주방에서 일하는 세르게이는 한국 요리사가 되는 꿈을 키우고 있었고, 홀에서 일하는 마리나는 한국어를 배워 통역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직원들이 한국어로 손님을 맞이하는 모습은 제게 자부심을 주었어요. 마치 이곳에 작은 한국을 만든 것 같은 느낌이었죠.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 이어졌어요.
아침에 시장에 가서 신선한 재료를 고르고 식당을 열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밤이 되면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일상이었습니다. 가끔은 한국에 있는 가족들과 화상통화를 하고 주말이면 키이우 근처 공원을 산책하거나 다른 한국인들과 모임을 가졌어요. 그 평화로운 그리움과 정이 섞인 일상이 영원할 것 같았어요. 장사가 잘 되니 내년에는 가게를 좀 넓혀볼까? 한국에서 부모님을 모셔와 구경시켜드릴까? 그런 소소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쉰을 넘긴 나이가 되니 큰 욕심보다는 이런 작은 행복들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누구도 그 평화가 깨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뉴스에서 가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에 대해 보도했지만 그게 실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더 소중했던 시간들이었는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세상 일이 어디 뜻대로 되나요? 역사는 때로 우리의 평범함을 산산조각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가장 평화로울 시기에 갑자기 들이닥쳤습니다. 2022년 2월 24일 새벽 멀리서 들려오는 둔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처음에는 천둥인가 싶었는데 창문을 통해 도시 외곽에서 불빛이 번쩍이는 게 보였습니다. 손 떨리는 마음으로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여러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민수 씨 뉴스 보셨어요? 러시아가 국경을 넘었대요. 키이우 인근 군사시설이 공격받았습니다.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세요. TV를 켰어요. 긴급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영토 여러 지점에서 침공을 시작했습니다. 키이우 외곽의 군사시설에 미사일 공격이 있었으며 현실감이 없었어요.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저는 봄 메뉴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소식을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한국 뉴스도 확인해봤지만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키이우에 사는 한국인 모임 단톡방에서 비상 연락이 오고 있었어요. 모두 안전하신가요? 상황이 심각합니다. 당분간 외출을 자제하세요. 대사관에서는 대피 준비를 권고했습니다. 직원들에게 전화했어요. 마리나는 바로 받았고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사장님 폭발음 들으셨어요? 우리 가족이 너무 무서워해요. 오늘 출근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괜찮아. 마리나 오늘은 식당 문 닫을게. 너희 가족 챙기고 안전하게 있어. 세르게이는 이미 가족들과 함께 서쪽으로 대피할 준비를 하고 있었고 전화를 받자마자 급히 말했어요. 사장님 저희 가족이 리비우로 가기로 했어요. 거기서 폴란드 국경으로 갈 계획이에요. 죄송합니다. 아니야 세르게이. 가족 안전이 먼저야. 조심해서 가. 유일하게 안남한 식당에 올 수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만류했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가족과 함께 있어야 할 때였으니까요. 식당으로 향하는 길은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주유소마다 길게 늘어선 차량들, ATM 앞에 줄 서 있는 사람들, 식료품을 사려는 인파로 가득한 마트 공포와 불안이 도시 전체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한 노부부가 작은 가방만 들고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모습이 눈에 밝혔어요. 평생 일궈온 삶을 뒤로하고 떠나야 하는 그분들의 심정이 어떨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식당에 도착했을 때 놀랍게도 안나가 이미 와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아저씨 와주셔서 다행이에요. 어젯밤부터 폭발음이 들렸어요. 다들 도시를 떠나고 있어요. 저는 안나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너도 가족과 함께 가야 하지 않아? 안나는 고개를 숙였어요. 부모님과 동생은 리비우로 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할머니와 이모는 나이가 많아서 이동하기 힘들대요. 이웃 아파트 지하실에서 대피 중이에요. 그날 식당 문을 열었지만 손님은 거의 없었어요. 미하일로 교수님이 잠시 들러 상황을 물어보고 갔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평소와 달리 표정이 어두웠어요. 민수 씨, 조심하세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믿기지 않네요. 대학은 무기한 휴교입니다. 교수님은 떠나기 전에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마치 마지막 인사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녁 무렵 갑자기 공습 경보가 울렸어요. 라디오와 TV에서는 모든 시민들에게 지하철역이나 대피소로 대피하라는 안내가 나왔습니다. 안나와 함께 서둘러 식당 문을 닫고 근처 지하철역으로 향했어요. 지하철역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아이들을 안고 있는 엄마들, 노인들, 반려동물을 데리고 온 사람들, 모두의 얼굴에는 공포와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한 어린 소녀가 인형을 꼭 안고 울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몇 시간을 그곳에서 보냈어요. 안나는 휴대폰으로 계속 소식을 확인하고 있었고 가족들과 연락하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방위군이 저항하고 있다는 소식, 러시아군이 계속 진격하고 있다는 소식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제 가족이 리비우로 가자고 해요. 거기서 폴란드 국경으로 넘어갈 수 있대요.
안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곳은 앞으로 더 위험해질 거야. 다음 날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키이우 외곽에 러시아군이 접근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도시 곳곳에서 폭발음이 들렸고 전투기 소리가 하늘을 가로질렀어요.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민수 씨, 모든 한국인들에게 긴급 철수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가능한 빨리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식당에 다시 갔을 때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근처 건물이 미사일 공격을 받았고 충격파로 우리 식당의 유리창이 모두 깨져 있었습니다. 내부는 엉망이었어요. 테이블과 의자는 뒤집혀 있었고 벽에 걸린 한국 풍경 사진들은 바닥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남산타워 사진의 유리가 깨져 있었어요. 그 사진은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첫 장식품이었는데 15년간 일궈온 제 삶의 터전이 이렇게 망가진 모습을 보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사진을 주워들며 눈물이 났어요. 그날 저녁 안나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아저씨, 저희 가족과 함께 내일 리비우로 떠나요. 거기서 폴란드로 갈 예정이에요. 아저씨도 어서 안전한 곳으로 가세요. 꼭 살아남아요. 그날 밤 방공호에서 밤을 보내며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으로 돌아갈 것인가, 여기에 남을 것인가? 모든 것을 두고 떠나는 건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에서 보낸 15년, 그리고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 특히 안나의 할머니와 이모처럼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이 마음에 걸렸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방공호는 노인들, 아이들, 그리고 떠날 곳이 없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의 불안한 눈빛, 서로를 위로하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속에서 결정이 서서히 굳어졌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이 사람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건 뭘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제 앞길을 결정하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키이우의 상황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공습 경보가 울렸고 폭발음은 이제 일상의 일부가 되어버렸어요. 한국 대사관에서는 계속해서 철수를 권고했고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이미 우크라이나를 떠난 상태였습니다. 대사관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박 씨, 마지막 철수버스가 내일 아침에 출발합니다. 꼭 오셔야 해요. 창밖을 바라보니 키이우의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간간히 군용 차량만 지나다녔습니다. 제 식당은 이미 운영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창문은 깨지고 내부는 엉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방공호에서 만난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특히 안나의 가족이요. 안나는 폴란드로 떠났지만 그녀의 할머니와 이모는 나이가 많아 긴 여정을 떠날 수 없어 키이우에 남았다고 했습니다. 안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안나, 너의 가족은 어떻게 지내?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할머니와 이모는 아파트 지하실에서 지내고 있어요. 음식이 부족하다고 해요. 너무 걱정돼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리고 동시에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가방 하나를 챙겨 대사관으로 향했어요. 마지막 철수버스가 기다리고 있었고 몇몇 한국인들이 이미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반갑게 맞아주었지만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남기로 했어요. 직원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어요. 저는 한국으로 돌아갈 곳이 있지만 이곳 사람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직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조심하세요. 상황이 더 악화되면 철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버스는 떠났고 저는 홀로 남았어요. 이제 정말 저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알게 되었으니까요. 먼저 안나의 가족을 찾아갔어요. 그들이 머물고 있는 아파트 지하실에는 10여 명의 사람들이 대피해 있었습니다. 노인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 그리고 아이들이었어요. 안나의 할머니는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박 씨, 안나가 말했어요. 한국인 식당 주인이라고. 그분의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따뜻했습니다. 네, 안나는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가져온 식료품을 전달하자 모두가 진심으로 감사해했어요. 그들은 며칠 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지하실 구석에 앉아있던 노인 한 분이 한숨을 쉬었어요. 따뜻한 음식이 그리워요. 빵과 통조림만 먹다 보니.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식당을 운영했잖아요. 요리할 수 있어요. 재료만 있다면 따뜻한 음식을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들을 위해 요리를 시작했어요. 식당에서 가져온 남은 식재료와 구할 수 있는 현지 재료로 간단한 한식을 만들었습니다. 된장찌개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따뜻한 국물이었어요.
음식을 나눠드리자 한 노인분이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전쟁 중에 먹게 될 줄이야.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가 내린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근처 대피소를 방문하기 시작했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필요로 했으니까요. 한 대피소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피난민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곳의 코디네이터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요리를 할 줄 아세요? 정말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따뜻한 음식을 원하거든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네, 한국 음식점을 운영했어요. 제가 도울게요. 그렇게 저는 피난소의 자원봉사자가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피난소의 부엌에서 일했어요. 재료는 제한적이었지만 그래도 최대한 맛있는 음식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이들은 특히 호기심이 많았어요. 한 꼬마가 음식을 받아들고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이 음식은 뭐예요? 처음 먹어보는 맛이에요. 한국식 잡채라고 할 수 있겠네. 야채와 국수를 볶은 거야. 아이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전쟁은 계속되었고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졌어요. 식료품을 구하기가 힘들어졌고 전기와 가스 공급도 불안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서로 도우며 버텼어요. 때로는 힘들었지만 함께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한 저녁 배식을 마치고 뒷정리를 하고 있을 때 한 여성 자원봉사자가 옆에 와서 조용히 물었어요. 민수 씨, 왜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여기는 너무 위험한데.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나를 믿고 따르던 사람들을 두고 갈 수 없었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제가 남은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 그리고 작은 희망을 전하고 싶었으니까요. 음식을 나누는 것은 단순히 배고픔을 달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위로였고 연대의 표현이었으며 어둠 속에서도 희망이 있다는 작은 증거였어요. 전쟁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난 상황이었어요. 키이우의 상황은 여전히 위태로웠지만 우크라이나군의 저항으로 러시아의 진격은 다소 늦춰진 상태였습니다. 피난소는 날이 갈수록 사람들로 붐볐어요. 집을 잃은 사람들, 가족과 헤어진 사람들, 부상당한 사람들, 모두가 지친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평소처럼 피난소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재료가 점점 부족해져서 메뉴는 단순해졌지만 그래도 따뜻한 음식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민수 씨, 빨리 오세요. 구호물자가 도착했어요. 피난소에서 함께 자원봉사를 하던 올렉산드르가 부엌으로 뛰어들어왔어요. 그는 제가 처음 피난소에 왔을 때부터 도움을 준 소방관 출신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오랜만에 들려오는 흥분이 묻어 있었어요. 밖으로 나가보니 빨간 십자가가 그려진 벤이 도착해 있었어요. 국제 적십자사를 통해 온 구호물자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어 박스들을 내리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이 있었습니다. 태극기가 그려진 박스들이었어요. 한국에서 온 거네요. 올렉산드르가 제게 말했어요. 국제구호단체를 통해 여러 나라에서 지원을 보내왔는데 이건 한국에서 온 물자래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한국, 제 조국에서 이곳까지 도움의 손길을 보내준 것이었습니다. 박스를 열어보니 식품, 의약품, 담요, 그리고 작은 휴대용 발전기까지 있었어요. 특히 눈에 띈 것은 한국 라면과 김, 고추장 같은 한국 식재료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처음 보는 음식이네요. 한 피난민 여성이 라면 봉지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어요. 한국의 대표적인 음식이에요. 라면이라고 하죠. 제가 맛있게 끓여드릴게요. 그날 저녁, 저는 한국에서 온 재료들로 특별한 식사를 준비했어요. 라면에 피난소에 있던 야채를 듬뿍 넣고 김을 부숴서 뿌리고 고추장으로 간을 맞췄습니다. 피난소 사람들에게는 낯선 맛이었지만 따뜻하고 맛있는 음식에 모두가 기뻐했어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은 전쟁 이후 처음이에요. 한 노인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그 모습에 제 눈시울도 뜨거워졌습니다. 한국에서 온 박스 중에서 가장 반가웠던 것은 휴대용 발전기였어요. 전쟁으로 인해 키이우의 전력 공급은 불안정했고 피난소는 종종 전기 없이 지내야 했습니다. 발전기를 설치하고 전원을 켰을 때 오랜만에 피난소의 불이 환하게 켜졌어요. 불이 들어왔다.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암흑 속에서 지내던 사람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어두운 피난소에 빛이 들어오자 마치 희망까지 함께 들어온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발전기 덕분에 오랜만에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었고 한국의 친구들과 연락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우크라이나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해 듣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돕고 싶어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민수야, 우리가 모금 활동을 하고 있어.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서. 친구 현우의 메시지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다니 정말 고마워.
여기 사람들에게 큰 힘이 돼 며칠 후 국제구호단체를 통해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한국교민회와 여러 단체에서 모은 추가 지원금이 폴란드 국경을 통해 우크라이나로 전달될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원금 중 일부가 우리 피난소에 배정되었다는 소식이었어요. 민수 씨, 당신 덕분이에요. 한국과 우리를 연결해줘서. 올렉산드르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우리도 과거에 전쟁을 겪었고 많은 나라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 마음을 잊지 않은 거죠. 그렇게 한국에서 온 지원은 계속되었어요. 식품, 의약품, 생필품 작지만 소중한 도움들이 모여 피난소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특히 저는 한국 음식을 통해 위로를 전하려 노력했어요. 된장국 한 그릇 별거 아닐지도 모르지만 이걸 먹고 힘내야 해요. 제가 나눠주는 음식을 받으며 사람들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불씨가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삶이 3년이나 지속될 줄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었어요. 2025년 3월, 키이우는 예전보다 안정되었지만 여전히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동부와 남부 지역에서는 교착 상태의 전투가 이어지고 있었고 러시아의 공습은 간헐적으로 계속되었어요. 처음 피난 온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은 이제 다른 나라로 떠나거나 상황이 안정된 지역으로 이동했지만 여전히 피난소에는 갈 곳 없는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안나의 할머니와 이모도 그중 하나였어요. 폴란드에 정착한 안나는 가끔 영상통화로 연락을 하곤 했습니다. 할머니, 이모, 언제쯤 이 전쟁이 끝날까요? 안나가 마지막 통화에서 물었어요. 그 질문에 누구도 확실한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3년이란 시간은 피난민들에게 길고도 지친 여정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피난소의 공용 TV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뉴스를 지켜보는 그들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제가 올렉산드르에게 물었어요. 국제 정세가 불안해지고 있어요. 서방 국가들의 지원이 감소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화면에는 여러 국가 지도자들의 회의 장면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원조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였어요. 만약 국제 지원이 줄어들면 우리는 버티기 힘들어질 거예요. 한 노인이 탁자를 내리치며 말했어요. 그날 하루 종일 피난소는 불안과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작은 그룹으로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고 뉴스를 계속 확인했어요. 저녁에 저는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준비했지만 사람들의 식욕은 예전 같지 않았어요. 다들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민수 씨, 정말 국제사회가 우리를 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안나의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아드렸어요. 그렇게 되지 않을 거예요. 많은 나라들이 여전히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한국에 있는 친구들과 연락했어요. 그들도 우크라이나 상황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뉴스를 보면 마음이 아프다.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네. 현우의 메시지에 저는 솔직하게 답장했어요. 3년을 버텨왔는데 사람들이 지쳐가고 있어. 국제 지원이 줄어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우리 피난소에서 사용하는 발전기와 의료용품 중 상당수는 실제로 한국에서 보내온 것이었어요. 2022년부터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을 제공해왔고 2023년 5월에는 G7 정상회의에서 약 2억 3천만 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을 약속했었습니다. 이 발전기는 한국에서 보내준 거예요. 저는 가끔 피난소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었어요. 대한적 십자사의 로고가 찍혀있는 발전기는 추운 날씨에 피난소의 생명줄과도 같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먼 나라를 도와주는 거예요? 한 아이가 순진한 눈으로 물었어요. 한국도 과거에 전쟁을 겪었고 많은 나라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는 거죠.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국제사회의 지원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그동안 받은 도움은 여전히 피난소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었어요. 특히 한국에서 온 발전기와 의료품은 일상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었습니다. 피난소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의 긴급회의가 열렸어요.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최대한 아껴 써야 해요. 그리고 서로 더 돕고 나눠야 합니다. 올렉산드르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저는 특별히 한국에서 온 라면으로 간단한 식사를 준비했어요. 평소보다 적은 양이었지만 따뜻한 국물은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한 노인이 말씀하셨어요. 그 작은 감사의 말이 제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버텨왔듯이 앞으로도 버틸 수 있어요. 함께라면요. 제가 말했어요. 불안한 미래 앞에서도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강인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의 지원은 그 어려운 시간을 견뎌내는데 작지만 중요한 힘이 되고 있었어요. 2025년 봄, 키이우에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도시 곳곳에 남아있는 전쟁의 상처에도 불구하고 자연은 묵묵히 재기를 갔습니다. 폐허가 된 건물 사이로 피어난 작은 꽃들이 마치 희망의 메시지 같았어요. 피난소 생활도 3년째 접어들면서 나름의 일상이 자리 잡았습니다. 여전히 힘든 상황이었지만 사람들은 함께 이겨내는 법을 배웠어요.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식사 준비를 했고 낮에는 주변 피난소들을 돌며 한국에서 온 물품들을 나눠드렸습니다. 민수 씨, 오늘은 무슨 요리예요? 안나의 할머니가 부엌에 들어오며 물었어요. 오늘은 특별히 비빔밥을 준비했어요. 한국에서 고추장이 조금 도착했거든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어요. 처음에는 매운 음식을 어려워하셨지만 이제는 한국 음식의 열렬한 팬이 되셨습니다. 그 빨간 소스가 있는 비빔밥이요? 정말 맛있어요. 그날 오후 피난소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국제적 십자위원회에서 온 의료팀이었습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피난소를 방문해 의료 지원을 해주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박 씨,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의료팀 코디네이터인 마르타가 반가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떤 소식인가요? 다음 주에 재활센터가 문을 열 예정이에요. 전쟁으로 다친 사람들을 위한 곳이죠. 한국의 의료 지원 덕분에 가능해진 일이에요. 그 소식은 피난소 전체에 빠르게 퍼졌고 사람들의 얼굴에 오랜만에 희망의 빛이 돌았어요. 특히 다리를 다친 청년 디미트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한국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 건가요? 왜 우리를 돕는 거예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어요. 한국도 70년 전에 전쟁을 겪었어요. 그때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죠. 그 마음을 잊지 않은 거예요. 그날 저녁 비빔밥을 나눠드리며 제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음식을 통해 위로를 전하고 희망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습니다. 다음날 피난소에 또 다른 깜짝 소식이 전해졌어요. 유럽연합과 여러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새로운 지원 패키지를 승인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도 그 지원에 참여한다는 소식이었어요. 민수 씨, 이 전쟁이 언젠가는 끝날 거라고 생각하세요? 올렉산드르가 조용히 물었어요. 네, 반드시 끝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크라이나는 다시 일어설 거고요. 우리의 대화를 듣고 있던 한 노인이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저는 2번의 전쟁을 겪었어요. 모든 전쟁은 끝납니다. 문제는 그 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죠.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전쟁은 끝나도 상처는 오래 남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함께 치유해 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희망이 아닐까요? 며칠 후 저는 특별한 한국어 수업을 열기로 했어요. 피난소 사람들이 한국어에 관심을 보였고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그들에게 좋은 기분 전환이 될 것 같았거든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간단한 인사와 표현부터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특히 빨리 배웠고 어른들도 즐겁게 참여했습니다. 한 아이가 감사합니다를 배우고 나서 제게 그 말을 건넸을 때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 주 토요일 피난소에서 작은 행사를 열었어요. 사람들이 각자의 재능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노래를 부르고 누군가는 시를 낭독했어요. 저는 한국 전통 음악을 들려드렸고 간단한 떡볶이를 만들어 나눠드렸습니다. 행사가 끝나갈 무렵 안나의 할머니가 조용히 제 옆에 앉으셨어요. 민수 씨, 안나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읽어볼래요? 할머니가 주신 봉투를 열었어요. 폴란드 우표가 찍힌 편지였습니다. 안나의 반듯한 글씨체가 보였어요. 할머니, 이모, 그리고 민수 아저씨에게 폴란드에서 무사히 지내고 있어요. 병원에서 간호보조 일을 시작했어요. 매일 우크라이나 소식을 확인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에 밤에 잠이 안 올 때가 많아요. 언젠가 전쟁이 끝나면 민수 아저씨가 약속했던 한강에서 라면을 꼭 먹어보고 싶어요. 할머니, 이모도 함께요.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게 지내세요. 사랑해요. 편지를 다 읽고 나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3년 전 평화로운 키이우에서 웃던 안나가 생각났습니다. 라면 이야기를 나누며 밝게 웃던 그때가 마치 다른 세상의 일처럼 느껴졌어요. 할머니, 안나에게 꼭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전해주세요. 제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이건 단순한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으로 흩어진 사람들에게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약속이었어요. 안나뿐만 아니라 할머니, 이모도 함께 한국에 가요. 한강변에 봄이 오면 벚꽃이 정말 아름다워요. 남산타워도 보고 제 고향 부천의 어머니가 끓이시는 된장찌개도 맛보셔야 해요. 할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말은 없었지만 그 손길에 담긴 고마움이 전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발전기 점검을 위해 피난소 옥상에 올라갔어요. 일을 마치고
잠시 키이우의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공습 경보 때문에. 도시는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하늘의 별들은 평화로운 때와 다름없이 빛나고 있었어요. 문득 지난 3년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저는 그저 한식당 주인이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 사람들과 함께 웃고 울며 어려운 시간을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가슴속에서 여러 감정이 복잡하게 일었어요.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책임감. 하지만 그 모든 것 위에 희망이라는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친구들, 폴란드에 있는 안나, 그리고 여기 피난소의 사람들. 우리는 모두 같은 하늘 아래 연결되어 있었어요. 국경을 넘어, 언어를 넘어, 전쟁의 상처를 넘어서. 언젠가 이 전쟁은 끝날 거예요.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일어설 거예요. 우크라이나는 다시 평화를 찾을 것이고, 안나는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동쪽 하늘에서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났어요. 그 별빛이 마치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전쟁의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별처럼 우리의 희망도 꺼지지 않을 거라고 믿었어요. 피난소로 내려가기 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 주세요.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작은 희망의 불씨들이 여전히 타오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불씨를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작은 손길이라는 것을.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전쟁의 한복판에서 자신의 안전보다 타인의 희망을 선택한 박민수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같은 한국인으로서 가슴이 뭉클해지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도 70년 전 전쟁의 폐허 속에서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이제는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민수 씨는 지금도 키이우에 남아 우크라이나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의 작은 실천이 어둠 속에서 희망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인간으로서의 연대 그리고 희망은 계속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작은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감동이었습니다.